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았고요. 노동자연대 신문기자 이현주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부터 강력하게 검찰 개혁을 강조를 해왔고 또 추진을 해왔습니다. 조국을 방어할 때나 또 윤석열 찍어내기를 시도를 할 때도 바로 검찰 개혁이 그 명분으로 얘기가 됐죠. 이것은 집권당과 그 정부의 부패를 가리려는 그런 그 전략적인 의도에서 비롯한 것이지만 동시에 또 국가기관 간의 견제라고 하는 그런 민주당 핵심 세력들의 신조가 또 반영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이 검찰개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위해서 김문성 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네, 김문성 기자는 노동자연대 신문의 한국정치 담당 기자이시고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를 해오셨고 또 자본주의 국가기구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도 많은 그 분석적인 글들을 써오셨습니다. 네, 잠시 뒤에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토론에는 발제를 듣고 나서 시청자분들이 질문하시고 또 의견도 밝히실 수 있는 그런 시청자 토론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과 전화 발언을 통해서 시청자 토론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채팅창과 전화 신청 모두 지금부터 열려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 방식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더보기란과 또 그 채팅창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김문성 기자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면서 불거진 검찰 개혁 논란이 1년을 이제 훌쩍 넘겼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과정에서 제도 개혁 문제는 사실 크게 쟁점이 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내키지 않아 하긴 했지만 문무일, 윤석열,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두 검찰총장이 모두 정권이 추진한 제도 개혁에는 별다르게 반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두드러졌던 거는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의 수사를 방해한 일,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던 것이 두드려졌죠. 그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정권이 오히려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막스주의 국가론에 비춰서 왜 현재 검찰개혁 논란 구호가 허구적이고 공상적인지, 그리고 따라서 왜 위선적인지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 보시면 민주당이 던진 검찰개혁 의제는 요약하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권 문제, 그리고 민주적 통제 문제, 공수처 신설이었고요. 이 세 가지 의제의 대전제는 검찰이 굉장히 악한 집단이고 적폐 세력이고 정권 민주정부를 위협하는 그런 이제 적폐 세력이다라는 거였죠. 이런 대전제 한 면은 진실이고 한 면은 진실이 아닌데 검찰이 부패하고 굉장히 억압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알고 반감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지금 검찰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지난해 6월 오마이뉴스가 이제 2018년, 19년 연속으로 조사했던 국가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도인데요. 지난해 이제 최하위는 경찰이었고요. 그것보다 여기 빠져 있는데 검찰, 경찰, 국회가 이제 2년 연속 연달아서 최하위권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최하위 신뢰도는 검찰이었고 지난해는 경찰이었고요. 그러나 검찰도 3%대였으니까 이런 이제 신뢰도를 가진 것은 이제 그동안 해온 짓이 이제 아주 나쁜 짓들이 많이 했기 때문이죠. 최근에도 이제 국정원 수사로 해서
간첩 조작 사건으로 홍강철 씨가 이제 무죄 사건이 탈북자 홍강철 씨 무죄 사건이 있었는데 그 전에 또 유호성 씨 사건이 있었죠. 이거 모두 이제 그 자백과 증거 조작 같은 일들을 벌여서 결국 무죄가 나왔다는 것인데요. 그 전에 이제 유호성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증거 조작을 아예 지시를 했었고, 그걸 국정원 요원한테 그걸 조작해오라고 시킨 게 바로 검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대로 처벌받지는 않았죠. 같은 검사들이 봐주기를. 그동안 그리고 뭐 스폰서 검사, 그다음 피의자를 협박하고 이런 일들 뭐 너무 빈번해서 여기서 예를 제가 드는 게 오히려 구차할 정도로 그냥.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최근에 뭐 예전 뭐 공안 탄압만이 아니라 최근에도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공안 탄압에 뭐 미네르바 구속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바로 이제 가장 앞장섰던 게 이제 또 검찰이고요. 그다음에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도 그 공안 탄압에 또 앞장을 섰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석기 전 의원 그 아로 사건이라든지 이런 식의 일들을 뭐 국정원 이런 것들과 함께 검찰도 벌였습니다. 그래서 검찰 권력이 굉장히 막강하지만 뭐 부패한 기득권이나 또는 반노동자적 기업주들에 맞서서 그런 힘을 쓴다거나 하는 일은 결코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제 그 자본주의 국가의 억압적 기관으로서 검찰의 성격을 먼저 살펴보면서 민주당이 제기한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세 가지 의제도 그 속에 녹여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살펴보기 앞서서 제가 먼저 이제 요점을 이제 먼저 정리를 하면 검찰은 체제수를 위한 기관이다. 그리고 둘째, 따라서 검찰을 민주적으로 개혁한다는 것은 공상이다. 그리고 셋째, 자본은 착취를 위해서는 단결을 하지만 또 서로 엄청나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죠. 그리고 이 경쟁과 분열이 국가로 반영된다. 그리고 넷째, 경제 안보 위기를 배경으로 지금 지배계급이 분열해 있다는 그것이 이제 이 청와대 검찰 갈등에도 깔려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수사권, 기소권, 쟁점이 됐던 수사권, 기소권은 기본으로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그 형벌권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는 지배계급의 안정적인 사회 지배를 위한 무장한 정치 조직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번성하려면 개별 그 자본들이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들을 처리를 해야 되고 그것을 또 사회 전체에 강요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본가들의 투자와 거래, 계약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또 보장이 돼야 되고 그 자본이 이제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을 필요할 때 또 쉽게 구하기 위해서 또 원활한 상품 판매를 위해서 국가는 이제 통일된 언어를 쓰면서 하나의 국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 체제 질서에 순응할 준비가 된 노동자들을 준비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구실을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또 통일된 그런 규율 하에 있는 시장이 또한 필요하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또 상품 유통이나 생산을 위한 운반, 노동력의 이동 이런 것을 위해서 도로, 철도 같은 교통망을 깔고 또 산업시설과 또 노동자들을 도시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상하수도, 전기 등의 제반시설을 또 마련하죠. 그리고 영토 내 자본주의 질서를 그 국경 안팎의 위협에서 보호합니다. 이것은 외국의 위협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위협뿐만 아니라 그 국내에서의 그 노동자들의 어떤 저항, 반란 이런 것으로부터도 그 자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주의가 성장하면서 새롭게 등장하거나 기존 국가가 그 새 질서에 맞게 새로운 질서에 맞게 재편되면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가 표방한 영토 주권이라는 것은 특정한 지역 안에서 자본가 계급이 자신의 생산관계와 그에 따르는 정치, 사회적 질서를 사회 전체의 물리적 힘을 독점해서 강요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역사는 사실 자본주의 국가들의 탄생과 번성, 경쟁과 쇠퇴의 역사이기도 하죠. 바로 이 사법제도는 국가가 운영하는 사법제도는 바로 이런 전반적인 국가 기능 하에서 체제 유지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이제 법을 만들면 이것을 행정부가 집행을 하죠. 그리고 경찰이 수행하는 치안 기능이 바로 이런 질서 유지 기능을 일상적으로 하는 건데요. 이런 질서를 어기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그럼 이제 수사가 들어가고 어긴 사람 구금하고 또 기소해서 재판으로 끌고 가고 형벌을 이제 집행하는 선고를 해서 형벌을 집행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대중이 강제로 질서를 준수하도록 이렇게 대중을 훈육하는 것이지만 또 이 과정이 안착이 되면 이것이 이제 체제의 어떤 표준이 돼서 사람들이 이것을 따르게 하는,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어떤 그 법적 절차의 어떤 법적 정의의 기준이 되는 그런 구실을 하는 거죠. 이 과정에 이제 기능하는 기관들이 그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형사 사법 절차 안에서 이제 이런 기관들이 순서대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기관들은 그런 경제 권력을 비롯해서 지배계급의 권력을 보호하는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핵심 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검찰과 법원에서 법이 계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는 걸 잘 압니다. 제도, 그리고 또한 제도, 뭐 그런 기관 자체의 행태, 그리고 관행, 그리고 기관을 운영하는 자들의 언행 속에서 이런 계급차별이 만연해 있고요. 이런 현실이야말로 법원과 검찰 같은 핵심 권력기관들의 그런 진정한 성격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쟁점이 됐던 수사권과 기소권은 이 일련의 연결된 사법 과정의 일부로서 존재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과정 속 어느 과정 속에 있는 어느 기관에 그것이 있는가 하는 점은 사실 피어갑 대중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동계급을 위한 개혁은 그것을 어디로 옮기느냐 자체에 있지 않다는 거죠. 사실 이제 이 수사권, 기소권을 둘러싸고 평범한 사람들의 진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확고한 이제 계급 편향성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2008년부터 10년간 산업재해 사건에서 사용자에 대한 정식 기소율은 일반 사건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2,000명이 넘는 연평균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재로 사망했는데 구속 기소는 9명에 불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벌인 것에 대한 기소율은 검찰 평균 기소율의 절반밖에 되질 않습니다. 반면 자신들 판사와 검사들에 대한 기소율은 일반인 기소율의 수십 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검찰이 무엇을 기소하고 또 뭐는 기소하지 않는지, 누구는 죄를 묻고 누구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지, 왜 그런 것들이 대체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거의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거죠. 2018년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2018년의 1심의 무죄율은 0.79%밖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유죄라고 기소한 것과 판사가 유죄라고 판결한 것이 거의 일치한다는 거죠. 근데 그 시기에 검사가 접수한 사건 중에서 기소한 비율은 50%도 안 됩니다. 42.3%고요. 그러니까 죄가 나올 것만 기소했다는 것이고, 바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법개혁에서 노동계급에게는 진짜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계급 편향성의 문제. 이런 계급 편향성이 그런 개혁으로 그러나 이제 고쳐질 수 있는가, 체제 안에서. 그 기능뿐만 아니라 이제 이 기구들을 통제하는 그 상부 구성원들을 봐도 이런 문제는 어렵다. 그런 개혁이 매우 엄격하게 소수만 선발되고요. 이들은 선발과 동시에 엘리트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종국에는 지배계급으로 이어지는 인적 연결망, 보통 이너서클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이제 통합이 되기 시작하죠. 물론 그런 연결망들도 뭐 족벌, 학벌 이런 걸 따져가면서 지역 뭐 이런 걸 따져가면서 그 서열화가 이루어지고 또 여러 이제 이너서클들이 생겨서 서로 경쟁을 또 벌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질서, 이런 관행 때문에 이 핵심 구성원들은 아주 폐쇄적인 이너서클을 이루고 상명하복을 하면서 권력을 공유하죠.
그리고 그들만의 이제 라인 경쟁들을, 줄서기 경쟁들을 또 펼칩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또는 법원, 뭐 경찰 등이 가진 막강한 권력이 이런 이제 이들의 를 묶어주는 울타리가 되는 거죠. 또 이런 울타리가 되는 그 네트워크와 권력에는 사실 선출된 정부도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뭐 경찰은 물론이고 검찰은 체제 수호 기관이면서 동시에 그동안 정권의 앞잡이, 정권의 몽둥이 구실을, 노동자들에 대한 몽둥이 구실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이런 기관들의 최고위 대표들은 어느 나라에서도 선출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고위공직자 뭐 인사청문회 같은 게 있지만 이 과정은 본질적으로 지배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될 만한 인사들을 임명하자, 그런 것을 이제 돕는 작용을 하죠. 물론 지배자들 사이에서 분열이 심각하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임명을 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또 한편 자본주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의 세 번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본주의는 사실 이제 착취 문제에서 자본가들이 단결을 합니다.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것을 집합적으로 착취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특성은 자본 간의 경쟁도 치열하게 벌어지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포퓰리즘적 어떤 서사와 왁스주의적 분석이 다른 건데요. 지배계급이 한 줌의 지배계급이 똘똘 뭉쳐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뭐 음모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본 간의 경쟁이 벌어지면서 정치가 벌어지고 자본주의 국가에도 이런 분열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균열 속에서 또 노동자들의 저항이 뚫고 나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체제가 안정적일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에 그런 안정적인 정당 간 경쟁으로, 우리가 협치라고 언론에서 이제 말하는 그런 것들로 수렴이 됩니다. 그러나 위기, 경제 위기, 뭐 정치적 위기, 뭐 지금 같은 코로나나 이런 경제 위기가 겹치는 이런 시기에는 경쟁이 더 치열해지죠. 한국으로 그 얘기를 이제 하면, 한국 지배자들은 한국 자본주의가 그동안 이제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세계 시장의 세계 자본주의로의 통합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이제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가 아주 첨예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굉장히 이렇게 임금 인상이라든지 복지 요구에 대해서 억눌러야 되는데, 사실 경쟁력을 막 높여야 하는 처지에서 그런 거에 타협적으로 굴기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소심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박근혜가 너무 이제 인기가 없고 지배계급으로서의 품위가 없고 이런 것이 이제 폭로되면서 지배계급이 이제 의견을 모아서 박근혜를 사실 이제 버린 거죠. 그리고 체제 구원투수로 문재인을 선택했지만, 그래 놓고도 이 문재인의 그런 포퓰리즘적인 어떤 측면들이 혹시라도 노동계급 행동을 고무할까봐 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한국 자본주의는 매우 불안정하게 발전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로의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투쟁, 노동운동의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핵심적인 동력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지배계급이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노동운동의 상황, 뭐 마음 같아서 이제 몽둥이도 막 휘두르고 싶은데 또 쉽게 그렇게만 할 수는 없고 눈치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뭐 몽둥이가 먼저냐, 노동자들 달래기가 먼저냐,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갈등을 벌인다는 거죠. 사실 한국은 이런 모순 때문에 국가와 자본의 관계가 이렇게 일관되게 이렇게 되지 않고 내분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갈등도 사실 거의 언제나 첨예했죠, 그동안.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경제 위기, 경제 침체와 코로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정치 안정을 위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진보 진영, 특히 이제 노동계 지도자들이 그런
경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는 것에 맞서는 저항에 나서지 않도록 지금 붙잡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이제 한국 자본주의에 해롭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검찰 그 수뇌부 윤석열 검찰이 자신들을 부패 혐의를 수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렬하게 반발을 했던 겁니다. 반대로 이제 검찰 수뇌부와 이제 일부 세력들은 또 여야 가릴 것 없이 부패했다면은 공정하게 다 수사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체제가 정당성을 갖고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 둘 다 지금 성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둘의 갈등 자체가 전반적인 정치 안정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난해부터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올해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 침체와 그 코로나 같은 위기, 국제 질서 불안정, 미중 갈등이 특히 한국 경제에 가한 압력 같은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지금 불안정과 분열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검찰 개혁 논란 이면에는 그런 정치적 정당성과 정치 안정에 대한 이제 방식 차이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었던 거고, 지금 그것이 오히려 정권의 레임덕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정권의 수사 방해가 지금 정권의 레임덕으로 우리를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제가 짧게 그 사법 절차가, 형사 사법 절차가 강제적 절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이제 또 동의를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과정에서 이제 절차적 개혁에 대한 아르르트 압력이 개입할 여지가 생기긴 합니다. 물론 그러나 이 효과는 잠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제 이런 일들이 벌냐면 모든 어떤 그 법 집행 그리고 뭐 판결 등에서 예외 없이 기득권과 사용자 편향적이면은 노동계급 대중은 이런 기관들을 원천적으로 불신을 하겠죠. 그렇다면은 그런 정당성 위기가 벌어질 것이고, 그럼 안정적인 계급 지배라는 정치 안정이라는 이름의 안정적인 계급 지배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체제의 정상적 작동이 어렵다고 여겨질 때나 뭐 특별히 박근혜 퇴진 운동 때 같이 권력의 정당성을 대중에 특별히 설득해야 할 때, 이럴 때는 가끔 쓸만한 내용이 일부 포함된 그런 절차적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1987년에서 1989년 그 한 3년 사이에 최고조에 이르렀던 노동자 투쟁, 그런 시기에 보통의 사람들에게 또 투쟁한 노동자들이나 좌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부 개선이 일어났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절차상에서는 경찰에서 진술한 것에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뭐 다른 증거 없이 자백만 있을 때는 그건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위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또는 뭐 미란다 원칙의 고지 같은 이런 것들은 당시에는 그런 이제 막 경찰이 막 아무 때나 막 영장 없이도 막 사람들 잡아가서 막 고문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는 효과를 냈던 거죠. 그러나 이거는 또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그런 이제 노동자 투쟁의 압력 속에 전진했기 때문에 고문 같은 건 없어졌지만 이런 이제 형식적 권리들의 그 효과는 조금씩 다시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최근에도 뭐 가장 보수적인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가 탄핵된 것이나, 또 박근혜와 이명박이 구속된 일, 뭐 또는 그 법원 전체가 사법농단 때문에 정당성 위기를 겪은 후에 낙태죄, 뭐 헌법 불합치 판결 같은 것이 나온 것도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투쟁들이 결국 이제 자본주의 국가를 이제 타도하고 노동자 국가로 대체하는 그런 혁명의 승리로 귀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서 다시 일상적인 자본주의 질서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런 변화들도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변화 이상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사실 그 쟁점이 됐던 경찰에 대한 검찰의 그 수사 지휘권도 이미 1953년에 한국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질 때 있었는데요.
그 명분은 바로 비대한 경찰 권력을 견제할 게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바로 견제와 균형의 문제였었는데 실제로는 이게 적용되지 않았었죠. 이게 이제 실질화된 거는 일당과 군사 독재가 그 1987년에 대중 항쟁에 밀려서 좀 더 민주주의를 늘리는 방향으로 후퇴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실질화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 검찰공화국이라는 담론은 그 시작점을 검찰공화국이 된 시작점을 노태우 정부 때로 잡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억압적이고 부패한 경찰을 견제하는 게 기껏해야 그 검찰의 경찰주의로 한정된 것도 우리는 함께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안기부 국내 수사권도 그런 이제 압력 속에서 잠시 폐지됐지만 몇 년 뒤에 다시 경제 위기 속에서 다시 부활을 했고요. 최근에도 뭐 국정원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막 했지만 사실은 폐지한 게 아니라 경찰로 이전을 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체의 어떤 절차, 사법 절차 과정에서 여기에 있나 저기에 있나 뭐 노래 가사 같은데 여기에 있나 저기에 있나 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나마도 지금 법안은 3년을 유예해 놨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관들 안에서 무슨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한다거나 공수처 같은 그 검찰 2를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몰아준다고 해도 부패 근절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례,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국가의 성격에서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공수처는 과거에 있었던 대검 중수부, 악명 높았던 대검 중수부나 또는 지금도 없어졌죠. 서울중앙지검의 이제 특수부 이런 것들을 따로 떼서 그냥 독립기관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관들이 있어서 가끔 뭐 전두환 노태우도 구속시키고 뭐 2003년에 차떼기 뭐 박스떼기 해서 이회창 쪽, 노무현 쪽 대선 자금 막 발표해내고 가끔씩 뭐 그런 경우들이 있고 재벌들도 가끔씩 구속한 거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패가 없어지거나 하질 않았었죠. 오히려 그들 자신이 그런 것들을 그런 수사를 통해서 오히려 취득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거래 삼고 오히려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그랬던 거죠. 사실 뭐 윤석열 팀이 그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대검찰청을 통해서 뭐 수사를 엄청나게 하면서 뭐 인기도 끌었지만 사실 국정원을 뒤져야 하는 세월호 수사나 기무사 국방부를 뒤져야 하는 그 기무사 개헌 검토 수사 같은 것은 사실 말만 요란하게 흐지부지 됐고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가 그 과거에 좋았을 때는 조국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도 사실 불기소하면서 덮어줬었죠.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의 그런 억압적인 그런 수사기관들끼리의 견제로는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가 없고요. 그런 이제 견제와 균형, 뭐 중립성 같은 것은 모두 신화에 불과합니다. 중립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껏해야 경쟁하는 기업들 또는 이제 지배계급 분파들, 지배계급 내 분파들, 그러니까 주류 정당들 사이에서의 중립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을 한번 털었으면 뭐 지금 친문 쪽에서 얘기해 나경원도 한번 털어라,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뭐 형식적으로 한 명씩 턴다고 해서 뭐 그들이 변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세력 균형은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 경찰, 뭐 법원 이런 것들도 노동계급에게 이롭게 바꾸는 그런 진보적 개혁이 불가능한 기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 말하는 기존 그 민족 통제도 허상인데요. 기존 시스템 안에서의 민족 통제는 이루어질 수도 없고 사실 그 말 자체가 그 선출된 정부가 한다고 해서 그 민족 통제인 것도 아닙니다. 정부 자체가 그런 자본주의 수호를 위해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만 막스나 레닌이 했던 말에서 막 선출된 정부가 뭐 어쩌고 따왔지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민주당이 그 이명박 박근혜가 검찰을 막 통제할 때도 그때도 이명박 박근혜도 선출된 정부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지지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현 정부는 이제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다고 하는데 노무현 뭐라고 했습니까? 권력은 시장에게 넘어갔다. 그러면서
나한테 뭐 더 어떻게 뭐라고 하지 마라 뭐 이랬는데 그래 놓고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 얘기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죠. 노무현의 후예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적 통제는 민주당의 통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부패 의혹을 구체적으로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었는데요. 민주당은 그 한국의 그 자본주의적 민주로의 어떤 그 전환, 소위 이게 간단하게 사람들이 이제 민주화 과정이라고 부르는 그런 과정에서 그 기여한 세력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전환의 수혜를 입었던 세력이고요. 그래서 1997년 1월 민주노총의 1월 노동법 날치기 계약 반대 파업이 준 그런 타격, 그것이 국가 기구에 준 타격, 그리고 그해 연말에 일어난 이제 경제 공황의 충격 속에서 기존 집권당, 일당 국가를 운영해왔던 기존 집권당이 거의 와해 상태에 이른 덕분에 집권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집권을 한 이후에는 지배계급 정당으로 확실하고 그리고 아주 착실하게 변모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통제라는 것은 민주개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진정한 그 민주주의의 동력은 노동계급의 투쟁이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설립이 더 자유로워져서 뭐 민주노총도 합법화가 되고 합법적인 노동계 진보 정당들이 생기고 또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좌파들이 이런 합법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노동계급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투쟁이 전제를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민주당이 집권해서 그 국힘 현재 국민의힘 당의 그 전신들인 당들이 지배하는 검찰, 경찰, 국정원들과 이제 긴장을 형성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자신들이 아직 지배계급의 제1 선택지 정당이 못 됐기 때문에 국가기관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개혁하고 뭐 공수처 같은 걸 만들어서 검찰, 경찰을 막 수사하고 견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했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도 강력해진 노동계급 운동의 양보가 불가피했던 것이죠. 둘째는 그렇게 노동계급에게 불가피한 양보를 하면서 대신 그 대가로 노동계급이 이런 위기의 고통을 받아들이도록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포섭해서 양보를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1998년에 노사정위원회 같은 것이었고요. 따라서 이제 그 민주당 정부는 늘 중도파 정부로서 왼쪽의 압력을 이용해서 오른쪽을 견제하고 또 오른쪽의 압력을 이용해서 왼쪽을 견제하면서 자신들의 우위를 확립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고 뭐 가끔은 성공을 했었죠. 이것을 이제 그 정리를 하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그래서 지배자들이 더는 저항을 막지 못할 때 그 노동자 민주주의의 일부 요소들을 일부 허용하면서 대신 이것을 자본주의 국가 안으로 그 국가의 일부로 통합을 해서 그 진정한 그 알맹이들을 억제하고 노동계급의 운동을 체제에 순치시키려는 그런 체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집권 이후에 김대중 정부가 김영삼 이전에 그 일당 국가에서의 김영삼 정부가 더 많은 국가보안법 구속자나 노동자 구속자를 양산한 것, 노무현 정부가 노동법 개혁, 이라크 파병,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렇게 가열차게 추진시키고 노동자들 이간질시키고 뭐 국가보안법 탄압을 활용하고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 세력이 사실은 민주화 과정의 수혜자일 뿐이고 오히려 잠재적인 노동자 민주주의 요소들을 억제하는데 진정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도 다르지 않죠. 부패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퇴진하게 되는데 그러고 와서 개혁을 배신하고 자신들은 막 부패를 저지르면서 그걸 오히려 무슨 민주정부에 대한 그 음모라는 식으로 아주 역겹게 포장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또 한편에서 포장했던 게 검찰 개혁이 바로 이 구호였던 거죠. 사람들의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검찰에 대한 대중의 큰 깊은 뿌리 깊은 반감 이런 것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경제 안보 위기가 지금
심해지면서 사실 민주당은 현재 그 한국 자본주의 체제 안에 있는 뭐 굳이 얘기하자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체제 안에 이제 녹아 있는 숨어 있는 잠재적으로 형성돼 있는 노동자 민주주의 요소를 억제하는 게 사실 더 노골적이 돼 왔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민주당발 검찰개혁 논쟁의 성격과 맥락은 과거에는 이랬지만 현재는 정권 부패 수사 덮기용 그 포퓰리즘 구호라는 성격, 그리고 지금 그 갈등은 정치 안정과 통치의 정당성 확보 방식을 둘러싼 지배계급 내 국가기구 내의 갈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을 도와서 우파로부터 민주당을 변호하고 그런 억지스러운 위선적인 어떤 논리들로 궤변으로 민주당을 변호해서 뭐 민주주의를 더 진전시킬 수 있다거나 민주주의를 옹호할 수 있다거나 하는 것은 완전한 공상이고 따라서 위선인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지난 1년 동안 민주당발 검찰 개혁론이 희화화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 잘 들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청자 토론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채팅이나 전화 발언을 통해서 시청자 토론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질문이나 의견 모두 다 좋습니다. 전화 발언 하시는 분들에게는 3분 동안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를 하겠고요. 지금 그 전화 발언 신청이 들어와서 제가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예, 발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발제에 대해 설득력 있다고 느끼는 분들도 이제 많겠지만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거나 심지어는 반감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아마 이제 그래도 검찰은 좀 찍어 눌러야 하지 않나? 그래도 검찰 대 문재인이면 문재인 편을 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김문성 기자도 발제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검찰은 국가 권력의 핵심 기구로서 온갖 폐악질들을 저질러온 추악한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민중은 잘도 기소하고 잘만 구속시키는데 권력자나 기업주들한테는 너무나 너그럽지 않았습니까? 일일이 열거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검찰은 역사 속에서 온갖 만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 노동조합원인 제 아빠도 정치활동을 이유로 기소된 동료 조합원을 위해서 이제 증언하러 가셨다가 새파랗게 젊은 검사한테 온갖 모멸과 모욕을 당하고 돌아오셔서는 너무나 괴로워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보다 더한 경험한 노동자들과 사람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검찰에 대한 반감, 검찰개혁을 향한 염원, 그런 것들에 저는 너무나 공감을 합니다. 아마 저를 비롯한 모든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검찰을 역겨워하고 분쇄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그런 정당한 반감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부패를 덮으려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더럽고 추악한 검찰을 개혁할 테니까 우리한테 지지를 보내고 힘을 실어달라는 거죠. 그러나 김문성 기자도 발제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개혁은 공상적입니다. 공수처도 검찰2에 불과하고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지지를 보내줘봐야 국회 180석으로 노동개혁이나 통과시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두더기로 만드는 파렴치한 자들입니다. 임기 내내 말로는 촛불정부니 노동존중이니 떠들면서 진보전형 붙잡아두고는 실제로는 기업주들 좋은 일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해놓고 정작 자기들은 여기저기 집 두세 채씩 갖고 있고요. 그러더니 라이민이 옵티머스냐 하면서 부패 비리 저지르고 울산시장에도 청와대가 선거 개입하는 권력형 부패까지 저지르는 걸 보면은 그렇게 진보정부 행세하면서 사기치던 문재인 정부가 이제 실체가 까별려지니까 진보적인 그런 사람들의 지지 기반이 허물어지면서 위기를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개혁 인사랍시고 변창은 데리고 오는 거 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고, 정경심이 유죄 판결 받고 윤석열 징계 정지 효력이 정지된 거, 징계 효력이 정지된 판결, 그런 거는 이제 그런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위기, 자초한 레임덕의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보적 개혁을 이뤄내지 않을 거란 사실은 이미 임기 내내 증명됐다고 봅니다. 검찰개혁 슬로건은 그런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려고 사기치는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한편은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말고 대안이 있냐,
그렇게 묻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김문성 기자와 동의하면서 저는 노동계급의 투쟁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를 쫓아낸 건 민주당이 아니었습니다. 87년에 6월 항쟁과 789 노동자 대투쟁을 승리를 이끈 것도 민주당이 아니었고요. 민주당과 김대중, 김영삼이 아니라 부마항쟁의 김재규로 하여금 방아쇠를 잡게 했었던 거고, 민주당과 장면이 아니라 4월혁명 이승만 독재를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검찰을 단죄하는 것도 그 뿌리인 자본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주역도 노동계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동운동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사개극에 더 눈 감아주지 말고 그들과 선을 긋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발언 잘 들어봤고요. 지금 전화 발언 신청이 또 들어와서 바로 또 연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사이에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을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선희 씨가 그 질문 올려주셨고요. 두 가지 질문인데요. 진보좌파의 검찰개혁 논의 중에 검사장 직선제 제안도 있는데요. 이런 요구가 관철되면 어떤 효과를 낼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회의원을 넘어서 경찰, 법원, 검찰 등 모든 주요 고위공직자들, 즉 기관장들을 선출하고 소환하도록 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자고 하는 그런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연사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고요. 지금 전화 연결이 돼서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김승주라고 하고요. 발제 정말 잘 들었고, 그냥 조금만 덧붙이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런 검찰개혁이나 권력기관 개혁 구호를 정부가 내세우면서 권력기관들이 서로 견제함으로써 어떤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 흔히 상권 분립이라고 이야기되는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견제와 균형, 상권 분립이라는 생각이 거의 당연한 지향점처럼 전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정부를 향해서 국가 개혁을 더 제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진보 정당, 정의당 같은 그런 정당들도 이런 전제를 받아들이고, 반대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쪽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독립성을 해친다. 그래서 이 상권 분립을 해치고 독재를 한다 이런 식으로 당연한 전제처럼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저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권력기관 간의 견제라는 것이 지독한 위선이라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례만 들어도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에 관한 재수사를 직접 지시하라고 했을 때는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을 외면해 놓고 정작 검찰이 어떤 정권의 부패를 수사하자 수사지휘권을 몇 번이나 발동하면서 검찰을 헤집어 놓고 또 총장을 찍어내고 그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이런 구호 자체는 위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위선이 어떤 공상적인 구호 속에 또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가가 여러 기구로 나뉘어서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국가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공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국가는 결코 여러 행정기관들의 단순 총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상식은 사회계약설이라고도 얘기되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무질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합의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상식적인 설명이 있지만, 그러나 역사에서 그런 사회계약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누구도 규명하지 못합니다. 근데 반면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주의가 처음 탄생할 때부터 그 전제 조건인 생산수단으로부터 어떤 생산자들, 노동자들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국가가 개입했고 법과 폭력을 통해서 이런 자본주의가 지배적 체제가 되는 데에서 아주 근본적 구실을 했다는 점을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배계급이 그 내부에서 분파 간의 갈등도 일으키고 또 권력기관들이 서로 경쟁하기도 하지만 검찰을 견제하겠다고 공수처를 만들고 또 경찰을 강화하고 또 강화된 경찰과 공수처를 견제하겠다고 또 다른 견제 감시기관을 만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쳇바퀴 도는 그런 정치적 중립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에 힘쓰기보다는 저는 노동계급의 정치적 투쟁,
국가 권력을 향한 그런 투쟁을 더 중시하고 우선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발언 그 전화 신청이 또 들어와서요. 바로 연달아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저는 막스주의 국가론을 설명하면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국가를 딱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치우치게 되면은 좀 상당히 헷갈리게 될 수가 있다는 건데, 첫째는 국가를 발생학적으로 보는 거고, 둘째는 국가를 구조적으로 또 봐야 하고, 셋째는 국가를 인적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또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즉, 발생적으로 본다면은, 즉, 국가가 처음에 생길 때 무엇을 목적으로 생겼냐라는 거예요. 국가는 처음부터, 자본주의 국가는 생길 때 자본주의 이전의 국가를 개조를 해서 만들든 아니면 그 자본주의 이전의 국가를 갖다가 때려 부수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 세우든 간에 어쨌든 목적은 새로운 지배계급, 즉 자본가 계급의 그 지배를 위해서 자본가 계급의 무기로 자본가 계급에 대항하는 그런 피어갑 계급, 특히 노동계급을 겨냥한 무기로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첫째 이유고, 둘째 이유는 국가의 구조라는 거예요. 국가의 짜임새 자체가, 내적 구조 자체가 아무리 국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비판하고 어쩌고 해도 개혁을 하려고 해도 철저하게 위로 상명하복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전쟁과 관련해서 사병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어떤 전쟁에서든 사병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한 거는 앞에 있는 적들을 향해 보다도 적들과 싸우지 않으면 뒤에서 날아올 지휘관의 총알, 이게 정말로 두려웠다라는 것이 다들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이 수레한 바였었죠. 그렇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위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조가. 셋째, 인적 구성. 국가를 밑에서 뒷받침해주는 그런 사람들은 노동계급의 일부인데, 그런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노동계급이고, 출신도, 배경도 노동계급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많지만, 대부분이지만, 심지어. 그러나 국가기관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지배계급, 즉 자본가 계급의 일원이거나 자본가 계급하고 인척관계를 맺고 있거나 하는 그런 것이 관계를 갖고 네트워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본 네트워크에. 이 세 가지 이유, 즉 발생적이고, 둘째 구조적이고, 셋째는 인적 구성면, 이런 면에서 자본주의 국가는 개혁될 수 없다. 이것에서 특히 어느 하나로 치우치면 예컨대 국가를 구조만 맞추는 그런 사람들이 마르크시스트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 내부에서 계급투쟁이 일어날 수 있다. 니코스 플란차스 같은 경우. 그러면서 국가 내에서 계급투쟁이 일어나니까 국가를 활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막판은 개혁주의적으로 빠져버렸죠. 인적 구성만을 또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냐면, 그렇다면 국가 관리하는 사람들을 선거를 통해서 좌파로 바꿔보자. 그럼 달라지지 않냐. 이 랄프 밀리반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오류를 범했죠. 아무튼 이거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이 세 가지를 다 보면서 국가 문제를 봤을 때는, 그것은 국가는 결코 자본주의 국가는 개혁될 수 없고, 노동계급과 피어갑 계급들의 이익에 맞도록 그렇게 개혁될 수 없고, 그게 그렇게 되려면 오로지 국가는 해체되어야 한다. 분쇄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국가를 세워야 한다. 소위 좌파라고 하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국가에 대해서 많은 비판도 하지만,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뭘 내놓고 하지만, 그러나 국가를 갖다가 분쇄를 하고 기존 자본주의 국가를, 그리고 새로운 노동계급의 국가를 아래부터의 소비에트의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입을
침묵을 하고 있어요. 특히 노동조합 기반의 그런 좌파들이 그런 그 회피적인 것으로 함으로써 스스로 좌파적 개혁주의로 빠지고 있다는 점, 우리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잘 꿰뚫어보고 알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발언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 전화 발언 신청 한 분 더 있어서 그 바로 연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사이에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의견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앞서서 이 검사장 직선제와 그리고 고위공직자 선출 소환 제도에 대한 그 의견을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GJ님이 그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검찰, 경찰이 선출되느냐가 핵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컨대 미국은 카운티의 검사장, 보안관은 선출되지만 검경이 체제 수호기관이라는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면책권이 더 강합니다. 국가관료 소환권이 남미에서는 주로 좌파 정부를 공격하는 우파들의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도 캘리포니아에서는 사형제 유지에 이용이 됐고요. 제주도에서는 영리병원 도입을 주민투표로 철회를 시켰지만 정부는 말만 바꿔서 다시 추진을 했죠. 중요한 것은 계급 세력 균형인데 자본주의 하에서는 우리가 늘 우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으로는 불안정하다라고 의견을 밝혀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 전화 발언 연결이 돼서 바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발언하면 네, 되나요?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사실 이제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대선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정부 여당이 권력형 부패 추문을 막는데 굉장히 사활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는 국민의힘 탓하면서 미루면서도 이 공수처 설치랑 또 그에 대한 개정안을 이들이 굉장히 사활적으로 신속 통과시킨 것도 그런 것의 반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며칠 전에 이 국제 NGO인 휴먼라이츠 워치가 국정원 개정안을 비판을 했는데 그 핵심이 바로 국가보안법 하에서 대공수사를 건드리지 않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체제 반대자들을 탄압할 보안법은 결코 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률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런 탄압을 수행할 억압기구들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바로 검찰, 또 경찰, 국정원 같은 핵심적 억압기구들의 권한을 유지하는 데에서 가장 근간을 이룬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롯한 국가기관 개혁이 본질적으로 국가에 의한 억압을 줄이는 것과 완전히 무관하고 오히려 이런 억압기구들의 기능이 민주적 통제로부터 손닿지 않도록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기관들이 어떤 민주적으로 개혁되거나 통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공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이런 공상을 실제로 가능한 것처럼 꾸며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대중을 기만한다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안타까운 점은 이 정의당과 진보당 같은 노동운동의 대표 조직들이 이런 기만에 대해서 냉정하게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와 결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바로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까지도 이 검찰개혁이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여러 가지 입장이 나오고 있고 또 뭐 공수처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열망의 산물이다. 아니면 공수처 개정안이 검찰개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민주당이 아니면 우파가 집권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대안 부재에 대한 불안 같은 것들이 한편에서 있을 것이고 또 근본에서는 이 자본주의 국가를 진보적 사회개혁을 위해서 고쳤을 수 있다는 이 개혁주의 정치가 근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적절한 입장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앞서 그 발제자께서 거듭 이야기했지만 이런 진보적 사회개혁을 위해서 국가기구를 손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상일 뿐 아니라 지금 이 두 정당이 이런 어떤 그 기초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삼가고 오히려 진보 염원 대중의 입안을 조금이라도 막으려고 하는 것도 또
또한 그 문제적이고 현실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개혁 배신 때문에 실망한 대중들과 노동자들 또 평범한 청년들의 이런 실망과 불만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민주당에게 지금 뒤통수 맞아서 되게 어안이 벙벙하고 또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대중들에게 선명하게 정부와 체제의 진실을 밝히 드러내고 또 투쟁이 대안이라고 하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런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임무를 수행할 혁명적 활동가들의 부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네,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잘 발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채팅창에 또 그 올라온 질문을, 그 의견을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영 씨가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위선인 사례를 덧붙이자면 최근 산재 유족들이 한겨울에 단식 농성까지 하면서 중대재해기별처벌법의 온전한 통과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을 누더기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민주당과 유가족이 지지하는 법안에는 반복적으로 법 위반과 산재 은폐 시도를 한 기업주에게 유죄 추정을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책위는 검사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조항을 빼버리자고 제안을 했고요. 기승전 검찰개혁 오늘 하더니 기업 처벌 문제에서는 검사 권한을 존중한다면서 법안을 누더기로 만든 것이다 라고 의견을 밝혀주셨습니다. 네, 의견들 그리고 질문과 또 의견들로 기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시청자 토론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곧 이제 발제자의 정리 발언 들을 텐데요. 듣기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과 연관된 주제인데요. 오늘 토론을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달아보는 주제고요. 자본주의 국가는 민주적으로 개혁될 수 있는가? 이 주제로 다음 주는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신 김문성 기자가 다음 주에도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이 토론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노동자연대 신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호 노동자연대 신문에는요. 최근 문재인 정부의 인사교체의 성격, 그리고 2020년 세계 정치에 대한 평가 전망, 그리고 코로나 발생 1년을 돌아보는 그런 기사들이 유익한 그런 기사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방문을 해보시고 또 그 알림이 설치와 정기 구독까지도 해주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활발한 전화 발언과 잘 들었고 큰 도움이 됐고요. 저도 정리는 모아서 나온 얘기들을 모아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층위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문재인이 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이 위선이라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들어왔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검찰 개혁이라는 목표가 공상이라는 것, 그래서 더더욱 검찰 개혁 구호가 위선적이라는 그런 점은 아직 충분하게 이제 대중 사이에서 토론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위선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검찰 편을 드는 게 아니죠. 정권 부패, 정부의 부패 의혹을 막는 수사를 막는 그런 위선을 폭로해서 민주당 정부의 그런 본질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진정한 대안인 아로부터의 노동자 대중투쟁을 고무하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그게 얽혀 있는 건데 지금 대안 문제하고 민주당과 노동계 대표적 조직들이 결별하지 못하는 것이 서로 결부돼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 투쟁이 없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또 진보 정당들의 존재감도 더 희미해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약화되면 어떡하느냐 하는 문제가 그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 더 커지는 거죠. 투쟁 속에서 문재인 정부와 맞서 붙음으로써 그 정치적 대안을 노동운동이 또한 제시를 함으로써만 그런 생각들을 약화시키고 전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점에서 노동계 그 대표적 조직들, 뭐 민주노총, 정의당, 진보당 같은 조직들이 그런 대안적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지금 뭐 조금씩 지난 1년 전과는 다르게 조금씩 뭐 정부 비판도 늘려가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이 조직들은 일부 자기 지지층과 단절하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지금 새로운 일관되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로부터 이반하는 그런 대중 그리고 노동자들 청년들을 대변하려고 더 일관되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사실 개혁 배신 때문에 이미 총선 직후 얼마 안 가서 저희도 이런 온라인 토론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고 문재인 정부의 위기를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해왔고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죠. 그리고 그 위기의 핵심은 개혁 배신에 따른 환멸과 실망이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분명하고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이반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문제는 진보, 노동운동이 진보, 좌파, 노동운동이 재구실을 못하는 사이에 우파가 오히려 더 위선이죠. 이들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거는. 그럼에도 야당이고 문재인 정부 위선이 너무 막 지금 끔찍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반하는 층을 붙잡으려고 책략을 막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보 뭐 이런 다 그래 막 괜히 촛불 들었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사람들의 그런 진보적 사회 변화에 대한 환멸을 지금 그 자체에 대한 환멸을 막 만들어서 자신들의 그 지지층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반하는 사람들, 대중들, 노동자 청년들을 대변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그 노동운동 전체가 노동자 운동 전체가 오히려 위선의 일부로 비춰지면서 그 우파의 목소리에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빠져있는 이런 목소리들을 그런 노동자연대 같은 노동자연대 독자들, 활동가들이 더 적극적으로 내는 것이 그래서 더욱 지금 중요한 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요런 이제 그 위에서 잠깐 그 질문 나왔던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검사장 직선제는 사실 이미 하고 있고요. 뭐 그 출신 아닙니까? 지금 미국 당선된 부통령이 그 사람의 전력에 대해서 저희가 폭로하는 노동자연대 훌륭한 기사가 있고 그게 그래서 엄청 이제 또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검사 출신인 그 민주당에서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훨씬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고 이거는 검찰 개혁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출됨으로써 검사들이 더 정당성, 더 권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권력이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뭐 좋은 사람을 뽑으면 되지 않는가? 검사를 아무나 뽑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냥 일반 국회의원도 다 가진 자들이 선출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생업을 포기하고 또 정치 자금을 수천만 수억 원씩 쓸 수 있는 사람이 도전하고 그래서 정당 아닌 뭐 대통령 선거는 개인이 매덕이의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요. 어쨌든 기여금을 내지를 않으면 기탁금을 내지 않으면은 아예 등록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집집마다 이거 돌리려면은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웬만한 진보 정당도 전 가구에 그걸 막 그 빵빵한 8페이지, 12페이지짜리 이런 걸 다 못 보내고 이러는데 그 검사장 직선제로 그 일반인들이 출마할 수도 없고 노동자가 출마할 수도 없고 결국은 검사 출신
기껏해야 변호사 출신들 그런 정당 보수 정당들 주류 정당들의 후원을 받는 그런 조직들의 도움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선출되는 건데 그것이 왜냐하면 그 검사가 하는 일의 기능 그 자체가 결국 체제 수호 역할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검찰총장 직선제 같은 거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검찰총장은 전국을 총괄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전국 직선으로 뽑으면 대통령이고 뭐고 나발이고 상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역 검사장들만 카운티 그 지역 검사들만 선출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 기구 안에서 판사 검사 이런 거를 직선제로 뽑고 그래서 선출제 소환제라고 하는데 그게 되려면 기본으로 선출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환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해임시키고 그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인데 그 권력을 뺏으려면 선출한 사람들한테 힘이 있어야 되는데 현 체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그런 물리적 힘을 다 가지고 있고 검찰 그다음에 경제 권력자들 기업주들 대기업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물리적 힘을 갖고 국가를 통해서 오히려 하고 있는데 그 소환을 할 수도 없고 따라서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소환하고 그들을 선출한 만큼 책임지게 하고 소환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노동자 권력이죠. 노동자 민주주의고 노동자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국가와 양립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전화 발언에서 나왔습니다만 국가의 그런 상명하복적 그런 구조 하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것은 현재 국가 안에서 얼마나 좋은 직접 민주주의적인 제안을 하느냐는 완전 공상적인 얘기고 엉뚱한데 힘을 낭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노동자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그것은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환상이 없듯이 민주당에 대해서도 어떤 환상도 없이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이 진전해서 그런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근래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리스에서 구제금융 때문에 긴축을 요구하는 유럽연합에 반대해서 그 반대한 정부를 뽑았는데 배신을 하고 그 정부가 그래서 국민투표에 붙여서 긴축 반대하는 국민투표에 승리를 했는데도 그 되지 않았죠. 영국에서 브렉시트도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대로 되지를 않았었고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박근혜를 쫓아냈을 때 그리고 문재인을 선출했을 때 지금처럼 하라고 사람들이 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억제하고 소환하고 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아래부터 노동자 투쟁 속에서 노동자 민주주의가 자라나야 되고 그것은 결국은 그 힘을 가진 자본주의 국가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래로부터의 통제라는 거는 지금 자본주의 국가 위로부터 통제하고 있는 힘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대체해야만 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 우리가 이런 토론 속에서 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토론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이 유익하셨다면 노동자연대 TV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